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를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요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첫 정상 외교와 추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수업을 듣기 위해 출입국한 내역과 비행기 편명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에선 원본 자료가 아니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 오대영 라이브에서 이 자료를 처음 공개한 김민석 후보자는 정부에서 받은 출입국 기록을 그대로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전망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서도 청문회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부실로 중단된 검찰의 업무 보고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AI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으로 어제 새벽에 귀국하셨어요. 첫 번째 지방 행보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첫 지방 일정이자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찾은 건데요. 그만큼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부진과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돈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취임 즉시 30조 원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그때의 공약과 지금의 말은 왜 다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무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 간담회에서 역시나 경제 강조했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 분들도 이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울산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쓰셨고요.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적극성, 시급성, 그리고 절박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민생 경제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고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빠른 이 심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진작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경과 동시에 오늘은 AI 분야에 집중하는 행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현장 그 방문지로서 이번 울산 SK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AI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우선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해서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3대 강국 진입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그린 바가 있죠.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그런 육성 방안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울산 방문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향하는 그런 AI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인식과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AI는 여야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 정책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공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언을 드리자면 첫째,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수록 그 중간에서 나눠먹기의 유혹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AI는 대단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망을 어떻게 AI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것인가. 특히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그런 탈원전 정책으로는 AI 육성을 절대로 뒷받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제 내각을 본격적으로 조각하면서 환경부 장관을 누구로 인선하는지 유심히 볼 겁니다. 지금 김성환 의원 같은 분이 물망에 오른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는데 김성환 의원은 과거에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작년 8월에 발의했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탈원전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지명이 되면 AI 육성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인사는 아닌지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검증을 할 것입니다. 예, 환경과 에너지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인사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야 각 당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 돈 뿌리는 정치 추경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여야의 지도부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돈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 사이비 호텔 경제학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말 지금 아직도 이 국민들이 이 민생 경제가 파탄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하는 추경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에 인해서 그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한 지금의 이 상황 속을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도저히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내고 있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인지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 아직도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조 5천억 원 추경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 자체가 대부분 다 현금성을 배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음에는 보편적 복지를 취재했지만 지금은 차등적으로 복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양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이 됐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미래 세대가 져야 될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부담을 가져게 됐었을 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과학실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실패하면 과학자 혼자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정치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전 국민,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금성 복지라든지 이런 배포 입장에서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조금 더 시뮬레이션에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가 상승 우려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내일의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전한 재정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장사가 안 되는데 제발 돈이라도 좀 뿌려서 먹고 살게 돈이 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빚을 내서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가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DI가 2020년 12월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부 지출 그리고 정부 투자 그리고 이전 지출, 마지막이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 GDP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즉 얼마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전 지출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이 정부 소비는 1조 원을 늘리면은 1년 차의 GDP가 0.85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전 지출은 1조 원을 늘려도 0.2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경제 수역의 명칭도 경제 성장 수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자원을 기왕에 당겼을 거라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 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대선 때 30조 원의 추경을 공약했다는 점을 반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발표했었는지 보고 총액은 비슷해요. 총액이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추경은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공약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비용으로도 충당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그 경제를 잠시 부양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될 것. 예,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프라 갖추는 비용 등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 어제 정부가 심의 의결한 추경안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현금성 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지금 경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크게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건 결국 소상공인들이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김문수 당시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금 살포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같이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소비의 증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책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저는 이런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현금이 배포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런 걸 진지하게 논의를 안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만요. 현금 살포란 표현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불편하실 것 같고요. 현금 지원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박하신다면요? 지금 제가 좀 먼저 좀 예. 말씀드릴까요? 두 분 다 말씀하시죠. 네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30조에 대한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이제 한 3주 전입니다. 그 3주 사이에 이 필요성이 없어졌는가? 아마 저는 여전히 그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현금성이라고 하시는데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시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민생경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민생경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다 하는 지금 부분들, 소위 하후 상박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현금성 지원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분명히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추경에 있어서 무슨 뭐 그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지원 말고 이 민생 경제의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방식으로 현금성을 제외한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에 전혀 된 고민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당시에 얘기한 거는 선거용 사탕발림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이 왜 지금 이 불과 3주일도 안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선거가 끝나서 그런 겁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바로 반론하시죠. 제가 좀 답을 드릴까요? 180도 바뀐 것이 아니고요. 30조 추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30조 추경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현금이 됐든 그것이 온누리 상품권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소비 쿠폰이 됐든 그렇게 전 국민에게 선별적으로든 일괄적으로든 나눠주겠다는 방식으로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 평균 폐업 비용이 1,559만 원입니다. 아마 개인에 따라서 더 많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 폐업에 걸리는 기간이 11.9개월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면은 대출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폐업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비 자영업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해요. 자. 이재명 정부도 지금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만 원씩 통일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들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자영업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나눠주든 지역화폐를 나눠주든 그런 한없이 게으른 경제정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영업자들이 빚탕감을 해주든 폐업 지원을 해주든 그러면 탕감 받은 다음에 또 빚내서 장사하다 망하면은 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은 다시 근로자로 편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정책까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고 국민들께서 세금 내고 공복으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예, 조윤삼 의원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런 각종 부실 채권들을 매입해서 그 관련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때 조속히 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추경 예산 30조도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런 공약 사항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이라든가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보편 지급이 아니라 그냥 차별 지급으로 그런 방향성을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이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각종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도 고려해
고려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난번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사실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해당 발행하는 방식과 소비 사용한 사용처에 대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여야 모두 공히 이런 현금 지급을 통해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마중물이라는 레토릭은 대단히 그럴듯합니다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소비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DI가 계량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어요. 100을 나눠주면 실제로 소비 증가에 연결되는 부분은 26에서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3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카드 사용액이 감소했어요. 왜? 가게는 25만 원씩 받은 돈,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장래에 계획했던 소비를 당겨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거나 저축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예. 대만도 2009년에 이렇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할인 행사까지 병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비 증대 효과가 100을 나눠주면은 24.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돈이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경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정부에서 어제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시킨 건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약사항이고 국민의 어쨌든 다수가 선택해서 당선이 돼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추경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추경 자체를 하지 말자는 예.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예.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한 때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IMF가 작년 4월에 내놓은 재정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IMF가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국가 채무 GDP 대비 평균 비율을 넘어섭니다. 앞서 말한 11개 선진국은 평균 비율이 54.3%인데 우리나라 올해 54.5%가 돼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것을 당겨와서 빚으로 전가하는 거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 증대 효과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GDP 증대 효과도 미미해요. 그러면은 왜 다른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고 돈을 나눠주는 가장 게으른 경제 정책을 펴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와 여당은 답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반론을 듣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이 정부가 재정적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가계들 지원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만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현금을 많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지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것들이 골목 경제에도 숨통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지금의 이 경제 파탄을 만들어 놓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이 없이 그 책임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자고 얘기하는 새로운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이렇게 발목을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 1차, 2차에 대한 이 추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것은 국민들께서 또다시 한 번 더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추경은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는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외적으로 그렇게 돈을 나눠줬죠. 그러나 그런 재난 상황이 아닐 때 일상적으로 돈이 됐든 소비 쿠폰이든 나눠주는 것을 반복하는 선진국은 없어요. 그렇게 돈을 나눠줘서 경제가 살아나면은 전 세계의 불경기인 나라, 불황인 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목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금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그렇게 나눠줬을 때 장사가 되는 곳만 되고 되는 곳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안 되는 곳은 여전히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지원과 그 근로시장으로의 재편입 이런 정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야당의 또 견제와 또 건전한 비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3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뭘 해보자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현 발언. 네,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국과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은 긴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돈을 찍어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증대해서 현금성 복지를 더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 쿠폰은 발행한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모든 시장이라든지 품목 같은 장소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미래 세대 부담도 되지 않고 국가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건 논의를 하자는 거지 마치 저희를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숙의하자, 논의하자라고 아니라 싸우자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예.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예. 일단 뭐죠?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그런 것들을 당겨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성순환 구조로 돌아서게 되면 그런 미래 세대의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미래 세대가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런 미래 세대와 현 세대와의 그런 구분짓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추경 예산을 쓰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추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아주 입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스폰 인생입니다. 거짓말과 허풍이 일품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또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민석 후보자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예정이신데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올라갔어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가 적극 반박과 해명을 하고 있고 때문에 지지자들의 여론도 흔들리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불똥이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튀었습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일각에선 김 후보의 재산보다 주 의원 아들의 재산이 몇 배 더 많다면서
주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추천해서 청문회를 받게 하자, 또 재산 형성 과정을 뜯어보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원은 김 후보 해명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 등으로 받은 현금을 신고 없이 쓰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맞받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단도직입 출연 영상입니다. 저 기간이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동시에 예. 칭화대 학위를 같이 한 때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내친 김에 예. JTBC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게 예. 거의 일주일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갔다 오는. 최고회의는 월수금, 수업은 통상 화목 이렇게 되니까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수업을 하고 가서 수업을 다 하고 또 오는 뭐 이런 거를. 예, 칭화대 학위를 위해서 수업을 오간 것에 대한 영상이 나갔는데 잘못 나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소득과 지출의 차액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이제 애들 엄마가 사실상 키웠습니다. 지난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 유학 갔는데 뭐 그런 비용 다 포함한 것이 제가 부담했다고 전제한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이미 설명했는데 실제로 한 5억 전후 될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사이에 재혼하면서 결혼 축의금도 있었고 또 장인어른 들어서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그것도 한 2번 했고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외 소득으로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네, 주진우 의원은 한 8억 정도가 빈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는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5억 전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사이에 재혼을 했고 그래서 축의금이 있었고 또 조의금이 있었다. 출판 기념회도 2차례 했다라는 점으로 그때 수익과 여러 이제 금액들, 경조사비 등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법조인에게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금액에 있어서만큼은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들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상례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액의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라든가 전혀 가당치 않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액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그런 각종 그런 금액을 통해서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이런 축의금이라든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받은 그런 수익에 대해서 신고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반론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재산 신고를 할 때요. 현금 한 3억 원 신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관례에 반하는 겁니까? 법을 잘 지켜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엄연히 재산 신고할 때 다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공직자윤리법, 모 법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거 출마할 때 재산 다 신고하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을 공직자윤리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으로 다액의 현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에 매년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선거 나올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인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물러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반론하신다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그 정치권에 계시는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재산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당시에 지금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또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관례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특정해서 지금 현행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민석 후보자가 이 상당히 어려운 재산상의 그 손해들, 또 본인의 신용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충분하게 소명을 갖다가 이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정말 충실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24일, 25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무슨 현행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5억 전후라는 금액을 김민석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5억 전후. 경사 조사가 있었고 출판 기념회가 2차례 있었고,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의 뭐랄까요? 비용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경조사 때나 아니면 출판 기념회 때 받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출판 기념회는 과거보다는 현재는 굉장히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 번 돈이 6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단순하게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자기가 보답도 할 수 있고 보온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강연을 통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강연 부분은 오히려 빠지면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축의금이나 부의금, 출판 기념회를 또 언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할 것 같은 그 뉘앙스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청문회 때 자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이 위법에 대해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자료가 나와야 특정을 하죠. 김민석 후보자가 저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 그 돈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받았어도요. 우리가 쓸 때는 은행에 입금을 해서 이체를 하든가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내면은 다 판별이 됩니다. 왜 특정을 못 하겠습니까? 계속 자료를 늦게 내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가 SNS를 통해서 본인의 해명을 일부 한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제출 기한을 넘기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SNS의 해명이었어요. 5일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혹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일정하게 해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어떻게 이체됐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요구한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반박, 그 해명,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자신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출입국 기록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처음 엑셀 파일로 된 정리된 내용은 공개가 됐는데,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부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받은 자료인지를 물어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 21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석사 학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갔던 그 내역을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체류 기간이 4일인 경우도 있고 3일인 경우도 있고, 갔다가 다음 날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이나 혹은 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요의를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소명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사 취득하기 시점이 김민석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예. 네.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일단 지금 당장으로 봤을 시간이 많지 때 않아서요. 소명을 일정 부분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본을 또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공정한 원본 자료와 후보자가 만들어낸 자료를 대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본 자료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원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엑셀 파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출입국 기록의 원본 자료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대동소이한 자료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원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그 부분도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나왔는데 그 김민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엑셀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본인이 과거에 선거 공보물에서 제시했던 수학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지금 왼쪽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학 기간이고 나머지 앞뒤 기간은 그 공보물에 게재된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일 겁니다. 총선 나왔을 때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라고 수학 기간을 그렇게 기재했던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봤는데요. 몇 년부터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기간에만 한정해 보면은 중국에 체류한 날짜가 26일밖에 안 돼요. 그럼 26일만 수업 들어도 칭화되는 법학 석사를 주는 것인가? 지금 저 자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만 그러니까 2009년도 당시에 총선 공보물에 게재했던 기간은 2009년 9월부터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날짜를 다 세어봤더니 26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뒤에 상관없는 기간을 더 붙여놔서 많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본인 증여세 낸 것도 영수증 정확하게 내면 되는데 엑셀로 가공한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해서 구구한 억측이든 주장이든 의혹이든 그런 것을 점점 더 키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본인 말씀하시지만 억측이다라는 거예요. 본인 지금 제공해라, 그러니까 제시해라라고 해서 제시하면 또 다른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공격을 위한 그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공격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했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기록을 제시했고 또 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학위 증명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체류 기간이 짧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가 저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다. 중국에 갔다 온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 기록을 제시해라 해서 제시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날짜가 알겠습니다. 20일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주진우 의원을 또 민주당에서는 파헤쳐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저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 계속 열심히 공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주진우 의원만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아픈 부분이 있고 주진우 의원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도 아닌 주진우 의원을 주객이 전도된 공격을 계속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이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장관 후보자입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역으로 검증하겠다고 한 사례가 우리 헌정사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사람으로 전선을 확장하기로 치면은요. 야당도 정권 초반이라서 자제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사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전과사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과이범이에요. 국정의 핵심 요직에 대해서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난 충분히 확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으로 전선을 확장하시는 것 민주당에서 신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물타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을 물타기로 그런 식으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직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치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칭하대라든지 나머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인 겁니다. 예. 민주당도 반대로 야권 시절, 야당 시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세게 저희를 공격했었습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자료 요구 1000건 하셨습니다. 1000건. 그런 점을 다 상기하시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주진우 의원에 대한 궁금증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7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전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대의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상속받은 것이다, 증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정확하게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물타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에게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이 얼마나 좀 황당한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도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사청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의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고 소명을 하더라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그런 재산 상속, 그런 증여 의혹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주진우 의원 스스로가 그런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했을 텐데 전과가 사범에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확정된 금액만 10억 원이 가깝고 그 밖에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나고 있는 분이 총리 후보자입니다. 여러분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유능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반론하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그 인신공격성 말씀을 주시는 걸 제가 듣고 있어야 될지 정말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책 능력이라든지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그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1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진짜 그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국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회의를 느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제가 상당히 긴장감이 흘렀네요. 양쪽이 오늘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이 참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늦게 가냐라고 늘 생각하는데 두 분 뵈면 또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이수진 앵커가 공직사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입니다.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나온 질책입니다. 그 다음 날은 비판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정말로 그 수준이. 그리고 오늘은요, 검찰의 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보고가 중단된 건 방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BS가 폐지돼서 방송도 못하고 있는데 강건도 불구경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실국장들이고요. MBC 바이든 날리면 했다고 탄압하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적어도 이 보고에 무엇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다는 표현을 여러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보고가 어땠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예, 매우 실망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따가운 질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님,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1분과라서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그다음 공정위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기재부는 그동안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균형 재정의 기준에서 재정 집행을 하다가 이제 확장 재정으로 그렇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단어를 쓰곤 하는데, 각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각자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형성돼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입맛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만나봐도 그렇습니까? 공무원들만 다르죠.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할 말은 하고 싶은데 윗사람 눈치 봐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냥 윗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공직사회 기강 잡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든 공직자가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해바라기성 공직자도 있고 출세 지향적 공직자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공직자들은 또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업무 보고가 있고 또 공약 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퍼가 2개 올라오는데, 이제 부처마다 업무 보고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형태로 많이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현안이 있는 업무 보고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부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 공약 이행 보고도 제대로 양식대로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호치키스 찍어서 몇 장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했나 봐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원래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검찰의 자기 논리대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정권이 그냥 대통령 선거로 치러진 정권이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비상시국의 정권이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슬기를 모아서 잘 목표를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공직자들도 신비일전하고 좀 더 과거의 자세와 달리 국민의 시선 입장에서 시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정과제를 이룰 것인가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와 그대로 답습하거나 여전히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습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시국에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정말 인상 깊으셨나 봐요. 첫 발언이 엄청 길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인수위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인수위가 근데 정부랑 같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뒤죽박죽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인수위 역할이니까 국정기획위가요. 부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이제 시체말로 여기서 잘 보여야 새로운 정부에서 또 발탁도 되고 그런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근데 저는 뭐 검찰이나 방통위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부와 그 전 정부를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고 방통위는 뭐 전 정부와 지금 현 정부와의 그 갈등이 아주 큰 기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하는데 기재위가 왜 이랬을까? 기재부가 왜 이랬을까?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일 잘하는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부처인데 보면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몇 달 동안 기재부 장관이 권한 대행도 하고 사실은 각 부처가 좀 기강이 해해질 만한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 그 극복을 못하고 부처들이 집중력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현 정부의 공약이나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홀하다기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고 아직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집중을 해서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또 그 공약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조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오늘 검찰을 상당히 질타했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권 폐지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행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입니까? 아마 여러 개혁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개혁의 영역이 검찰 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얘기했을 때는 찬반 양론이 붙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개혁을 부르짖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 정말 검찰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너무 편파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고 특히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 기소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강압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김건희와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도 다가오는 거죠. 내가 검찰이 밑보였을 때에 내가 수사받는 상황과 검찰과 친한 사람이 수사받는 상황을 대비해 보면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수긍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련돼서 법원이 풀어졌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판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판결 때리면 다 검찰이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다든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적기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또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검찰이 워낙 기득권을 행사해 왔고 또 나름대로 검찰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검찰의 모습이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정권에 따라서 이 검찰의 권한을 달리 행사하는 모습, 또 검찰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수사하면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에 따라서 기소는 다른 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빠른 시기에 논의의 축적은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축적돼 있으니까 빠른 시기에 빠른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법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원래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고 약자는 배려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강강약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검찰 보면서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인 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정부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패한 경우도 많죠. 근데 특히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거는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 권력이 조금 쇠퇴해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 같으면 사실 새로운 권력 지향적으로 또 행위를 했었거든요.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요직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던 면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검찰 역할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였던지 그래서 그 부작용이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증거물들이 이제서 막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개혁이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공약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이한주 위원장이 얘기한 거 말고도 오늘 보니까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개혁을 전제로 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히려 공약과 반대 방향으로 검찰 권한 확대하는 거라든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에 이재명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의 부당한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반응이 저항을 해야죠. 그리고 또 검찰의 저항뿐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누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권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거, 진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고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김민석 후보자를 인터뷰하면서 칭화대 수강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내역들은 방송을 다 해드렸고요. 다만 오늘도 역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최소 현금 6억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뭐 쟁여놨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6월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김민석 후보자는 5억 전후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비, 그러니까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 기념회 2차례에서 들어온 돈 등을 통해서 썼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친윤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예. 왠지 아세요? 왜요? 비상계엄을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이 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정보가 많다. 촉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꿰뚫고 있는 촉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는 거죠. 예. 그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이었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비상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야 너무 나간 발언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에 그게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거 30대 초중반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60대 초반인데요. 중간에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18년 정도 정치 낭인이라고 스스로도 표현했죠. 쉬는 시간이 많았죠. 예. 그러면서 내공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시대를 잘 읽는 그런 마인드와 그다음에 감각 그리고 전략적 판단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한 깔끔한 워딩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를 속속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콤비를 이뤄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설 땅이 없을 거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김민석 총리를 낙마시키기 위한 온갖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친윤의 대표인 주진우 씨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재산 관련 부분은 제3자가 언급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흘 뒤에 김민석 후보가 아마 설명을 잘 하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출판 개념에.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축의금, 조의금은 푼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푼돈 나가고 또 이제 상을 당하거나 경사가 있으면 이제 목돈이 들어오는 거고 저런 부분들이 참 현실적으로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죠. 예, 솔직하게 그거는 여든 야든 그다음에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구한테 축의금을 낼 때는 또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일일이 기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권에서 양해가 되면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특히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간 길어졌을 때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김민석 후보 본인이 아마 설명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얘기 나온 결혼 그다음에 조사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출판 기념회 모두 다 돈이 이제 오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설명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김민석 후보가 해명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이거 핵심은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출판 기념회 그다음에 조의금 경조사 비용 등은 뭐 세금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에 있을 때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 신고에는 현금을 안 했잖아요.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거는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세금을 탈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재산 신고에는 제대로 된 규정을 안 지킨 거는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라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칭화대 석사 논문 관련인데요.
문제가 되니까 그거 가지도 않고 수업도 듣지 않고 논문 그냥 어떻게 해서 위조로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출입국 기록을 갖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해가지고 외국에서 박사는 아니지만 물론 석사 학위를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원어로 쓴 중국어로 쓴 논문인데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도 뭐 하나의 문제 없다.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의 원로분들도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님 말씀대로 친윤이 지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적은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한 답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답이지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나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네. 죄송하다는 말,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 신고를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나요? 대체로 그 축의금 들어오고 그 주진우 의원 얘기대로라면 한 6억 원 정도 집에 쌓아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던데 이게 5년 동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나가는 돈이 예, 있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일에 이제 출판 기념회나 이런 거를 해서 현금이 생기면 예. 근데 재산 신고하는 시점에 그 현금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예. 근데 그 큰 현금을 한 번에 그렇게 몇 달 안에 다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전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하반기에 재혼을 했고 2020년도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2023년도니까 총선 전해에 또 출판 기념회가 있는 것으로 네, 지금 나가네요. 11월 29일에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네. 그렇죠. 그리고 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두 차례까지 있었는데 그 돈이란 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이제 누적되면은 5억 전후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마치 쌓아놓은 것처럼 6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돈이 들어오면 국회의원들은 다 재산 신고하나요? 이제 현금으로?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요. 예. 저렇게 모든 국회의원들을 검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출판 기념회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임기 중에 애사 경사가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 이제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판 기념회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신고에 현금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출판 기념회 한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또 출판사에 내는 돈도 있고 작가에 내는 돈도 있고 실제로 남는 거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결혼 축의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참 어렵고 예, 본인의 해명에 맡겨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안으로 성안이 아직 안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해서 문제인데 사실 이 내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인준을 받는 총리이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예. 지금 임시로 남아있는 윤 정부의 내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두 달 갈 거냐. 새로운 장관들은 어떤 분들을 제청할 거냐. 그리고 내란과 정치보복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경제 살리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나게 많은 정말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차기 총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청문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재산 형성 과정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총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전 국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전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재산 부분, 개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에 관련된 지식과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청문회에서
집중 조명하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판단하는 좀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네. 저도 개인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저 찬성해요. 근데 이게 정권만 바뀌면 찬성했던 정당이 반대하고 네. 반대했던 정당이 또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죠.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이유. 그래서 저는 이 법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 등록 상황을 갖다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국회의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판기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받을 묻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따진다면 23년 11월 말에 출판 기념회를 했으면 24년도 초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 재산 등록을 하거든요. 물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부채가 있었으니까 그 돈 갖고 부채 갚았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내가 뭐가 문제냐. 국민의힘 당신들이 더 문제지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계신 국민들은 어디서 그 답을 얻어야 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 초반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고 김민석 후보자가 워낙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공을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전에 같이 살았던 배우자에 대한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네. 그분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 늘 등장하는 게 이게 검증이냐 아니면 검증을 벗어난 이른바 신상털기냐 망신주기냐는 건 늘 제기가 됐었고 특히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가우디의 팔레트.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퍼실. 널 때는 향긋, 말릴 땐 꾹꾹. 냄새 원인 잡는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구중 효소가 냄새 원인 물질을 싹. 햇살에 말린 것 같네. 상쾌한 실내 건조, 딥클린이 답이다.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인사이드 아웃 2 이상의 만족감. 나를 이해해주는 영화. 무한한 상상력과 영상미. I'm Glorden. Elio. If I could belong here, maybe I could belong on Earth too. 디즈니 픽사 엘리오 절찬 상영 중.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지난 2월 백악관은 AP통신 기자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꿨는데 AP통신이 멕시코만으로 계속 표기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P통신은 400년 넘게 써온 용어를 갑자기 바꾸면 전 세계 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9월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일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특정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보냈다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관저 의혹을 보도한 다른 매체에 출입 등록 말소를 통보했고 또 다른 매체에도 출입과 취재에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이들 언론사의 출입 제한 조치는 모두 풀렸고 입틀막 논란도 사그라드는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저널리즘 관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자연산 타투.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코웨이 아이콘 프로. 보여줄게. 프로의 차이. 아이콘 프로는 아낀 플라스틱도 절감한 탄소도 내가 살린 나무까지 보인다. 지구를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엄마 늘 말했어. 먹는 건 푸짐해야지. 그래서 손 큰 진 비빔면. 아낌없는 재료로 맛은 벅차고 양은 그득해. 오뚜기 진 비빔면. 매력있다.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